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셋째 주 한 주간의 세계 경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뉴스 많이 나왔지만 오늘 스캔에서는 IMF 발표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른 때보다도 훨씬 핵심을 찌르는 내용들을 이번에 담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IMF가 이번 주 수요일에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시켰어요. IMF는 1년에 2번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치, 각국 전망치 이렇게 내놓습니다. 4월에 내놓고 10월에 내놔요. 그런데 직전 전망치, 10월에 나왔던 전망치가 2024년에는 글로벌하게 2.9% 경제 성장할 거다, 이런 전망이었는데 이번 주에 나온 전망은 3.2%로 높인 겁니다. 상당히 많이 높인 거죠. 2.9%에서 3.2%. 미국의 상향폭이 가장 컸습니다. 올해 2.7% 경제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됐어요. 작년 10월의 전망치는 1.5%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로 높인 거예요. 엄청나게 높인 겁니다. 자, 러시아 경제는 올해 3.2% 성장할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중인데도 이렇게 전 세계 성장률과 같은 정도로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인도부터 중국, 러시아, 미국 경제 대국의 성장이 올해 두드러질 걸로 보입니다. 자, 전망치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주로 미국 경제가 좋기 때문이에요. 올해 초만 해도 미국 경제 어느 정도는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호황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가장 큰 신흥국들입니다. 이 나라들도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좋은 얘기인데, 하지만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아요. 2030년에는 2.8%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많이 둔화될 거라는 거죠. 여기가 올해입니다. 2024년 3.2%. 내년에는 약간 더 성장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급속히 둔화될 거라는 겁니다. 자, 2019년 코로나 직전까지의 경제 성장률 보면 평균 3.8%였어요. 2030년에는 그때 비해서 1%포인트 성장률이 감소할 거다. 세계 경제가 크게 활력을 잃을 거라는 거죠. 자, 왜 둔화하게 되나? 가장 큰 이유는 노동력 공급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은 매년 1% 정도씩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증가율이 0.3%로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만큼 활력도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경제성장 전망치 1.5%로 내놨다가 2.7%로 바꿨단 말이죠. 왜 이렇게 크게 빗나갔나? 이유는 두 가지다. IMF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이 급등한 거, 노동력이 충분히 공급됐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지출 확대. 작년에 예측했던 것보다 미국 정부가 지출을 훨씬 더 많이 하니까 당연히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이 정부 지출에서 부채 문제가 나옵니다. IMF는 미국과 중국 부채, 이 문제 심대하다, 프로파운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도 포함을 시키긴 하는데 실제로 미국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코로나 끝나고 정부 지출을 줄였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만이 지출을 확대했다. 이 두 나라만이 예외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5년 후 미국 정부 부채는 GDP의 134%가 된다는 거고요. 이건 작년의 122%보다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중국은 작년에 83.6%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5년 후 2029년에는 정부 부채가 GDP의 110%까지 올라갈 거다. 증가율로만 보면 중국이 더 빨리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자, 2023년 미국 GDP 대비 예산 적자율이 8.8%였어요. 전쟁 때 아니면 보기 어려운 수치. 자, 2022년에는 4.1%였는데 2배 이상 적자율 기록한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지출, 전쟁 시, 공황 시 아니면 유례가 없는 금액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국은 당장 이런 우려를 완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달인 5월에 3,860억 달러어치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만기 도래해서 롤오버 되는 국채도 있지만 신규 발행하는 국채도 많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 정도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면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부담이 올 거예요. 이걸 다 팔아야 되니까요. 물론 못 파는 경우는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 국채인데 팔리긴 하겠죠. 하지만 다 팔려면 국채 가격을 깎아줘야 됩니다. 국채 가격을 깎아주면 반대로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죠. 그래서 다음 달에 미국 국채 수익률 다시 한번 급등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IMF 분석에 의하면 미국 국채 수익률 1% 상승에 대해서 선진국 국채 수익률은 최근에 90bp 상승했어요. 미국 국채 수익률 100bp 오르면 선진국 국채 수익률은 90bp 오른다. 거의 미국만큼 올랐다. 이런 얘기죠. 국채 수익률이라는 거는 정부가 돈 빌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이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미국이 자국 내에서 지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도 다 부담을 지운다. 이 얘기를 IMF 보고서가 이번에는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하고 있어요. 자, 중국의 움직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예산 적자는 작년에 좀 줄었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은 GDP의 7.5% 적자율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7.1%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다시 상승합니다. 그래서 2029년에는 7.9%로 올라가요. 미국 예산 적자율을 능가할 것 같아요. 미국이 그동안 차차 줄여나간다는 가정하에서지만요. 그런데 IMF가 중국에게 예산 적자율을 줄여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정부 지출을 줄이면 글로벌 경제 둔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규모가 작죠. GDP가 미국의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요. 올해만 해도 약 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에 대한 중국 경제의 영향력이 미국 경제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중국이 정부 지출을 줄인다? 곧바로 글로벌 경제 둔화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IMF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경고는 하는 거죠. IMF가 예외적으로 보고서에 AI 얘기를 포함을 시켰어요. AI에 대한 기대가 크다. 정부 부채 부담이 확대되고 있지만 AI라는 희망도 있다. AI로부터 무슨 기대를 하느냐? 생산성이 급등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부터 나올 수 있어요. 하나가 혁신, 또 하나가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때. 그런데 이 자본 배분의 효율화라는 거는 어렵습니다. 희생이 따라야 돼요. 사양산업의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도 감원돼야 됩니다. 미국이 이걸 잘하긴 하는데 어쨌든 고통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혁신은 고통이 덜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혁신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AI한테 거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줄 거라는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높여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IMF 분석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AI는 매년 최대 0.8%씩 생산성을 높여줄 거다. 이렇게 되면 10년 누적으로 10 몇 퍼센트 생산성 향상이 됩니다. 최초 10년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최대치고요. 최소치는 0.1%입니다. 0.1%면 다 모아도 1% 좀 넘어요. 우리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자, 그리고 AI는 지금 보기에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면 이게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 일자리는 60% 정도가 AI 위협을 받을 수 있고요. 신흥국은 40%, 저소득국은 26% 정도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 대체 측면에서는 저소득국이 유리하죠. 하지만 반대로 저소득국들은 AI 혜택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이 그만큼 덜 될 거라는 거니까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혁신에 대한 기대치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지만 현실은 그거보단 낮을 거다. 이런 생각을 증시 투자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혁신의 대표 주자는 애플이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생성형 AI가 1년 반 전에 챗 GPT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는데 그 이후로 애플과 테슬라의 혁신의 상징성이 좀 희석이 됐죠. 그러면서 AI가 원탑으로 나섰고 증시 상승까지 주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반도체 핵심 장비 업체 ASML의 1분기 수주 실적이 발표됐어요. 그런데 전분기 대비 급락을 한 겁니다. 급락도 보통 급락이 아니에요. 작년 4분기에 ASML 수주액이 92억 유로였습니다. 그런데 올 1분기에는 36억 유로. 충격이죠. 거기에다가 ASML이 뭐라 그랬냐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된다고 하니 우리 수주도 회복될 걸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반기부터라면 2분기는 여전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발표 나오고 엔비디아, 암, 슈퍼마이크로 반도체 관련 회사들 줄줄이 급락을 했어요. 실적이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데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내심 갖고 있는 기대는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혁신에 대한 기대를 AI가 한 몸에 받고 있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고점 대비 10% 이상 빠져서 조정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미국 증시 자체가 조정까지 갈까? S&P 500이 고점 대비 6%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7% 조금 넘게 하락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기대 부분이 빠진다면 조정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 낙관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중동 긴장 고조되고 금리 인하 일정 지연되고 이런 가운데 혁신에 대한 기대치까지 낮춰야 된다. 이번 주가 시장의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자, 이번 주에 IMF가 미국에 대해서 세게 나오면서 미국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는 다른 분석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킹달러가 세계 경제에서 일진 노릇을 한다. 다른 나라들 자기 수하로 만들고 또 괴롭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올 들어서 달러는 5% 상승했습니다. 미국 고금리 그대로 유지되면 국채 수익률 오르죠. 그러면 달러도 강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 화폐 가치는 가만 앉아서 초토화되는 겁니다. 자,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안으로 강해질수록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할수록 다른 나라 신경 안 쓰고 있죠. 미국 인플레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다 괴로워집니다. 아직까지는 위기가 아니에요. 올해 5% 올랐어요. 더 올랐을 때도 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아직은 위기가 아니지만 이게 정점도 아닐 거라는 거죠. 더 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대규모 국채 발행하면 다시 오르겠죠. 그래서 이 강달러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신흥국의 달러 스트레스. 올해 미국 달러 대비 신흥국 화폐 이렇게 등락을 했습니다. 등은 하나도 없고 전부 락이죠. 우리나라 여기입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요즘 한국이 신흥국에 이렇게 많이 포함이 됩니다. 최근에 더 그래요. 그만큼 한국 경제가 불안하다.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겠죠. 자, 선진국의 달러 스트레스. 파운드나 유로는 훨씬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프랑이나 스웨덴 크로나 상당히 심하죠.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스위스는 경제가 좋아요. 인플레도 적고 그리고 최근에 금리도 인하했죠. 그런데 스웨덴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방으로 포위돼 있다. 거의 이 정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심하게 고통받는 나라가 있지만 일진 미국의 최대 피해자는 아시아다.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자금력이 풍부해요. 일본은 환율 급등에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상태가 더 좋죠. 중국은 이번 주에도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5개월 내 최저가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한다.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시아 국가들 중에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 두 나라와 경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다른 나라와도 경쟁하고 있죠. 수출 많이 하고 수입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취약하다. 이런 얘기고요. 이번 주에 헤드라인은 중동의 교전 확대가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유가 움직임, 미국 금리 결정 시점, 이런 것들 많았는데 오히려 그 헤드라인 뉴스보다 더 근저에 있는 것이 국채 부담과 혁신의 불확실성이다. 기억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